제가 젊은 나이에 성공하면서 깨달은 이 5가지의 공통점은 바로 이겁니다. 어릴 때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이소부와 개미와 배짱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이야기는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현대인들의 머릿속에 깊숙하게 세뇌되어 있습니다. 개미처럼 근면성실해야 하고 식량을 저축해야만 추운 겨울을 무사하게 지낼 수 있다. 이 교훈은 먹을 것이 부족했던 시절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교훈을 따르기엔 시대가 너무 많이 변했어요.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진 지금, 잘 놀고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인정받고 성공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저축신앙의 세뇌에서 빠져나오셔야 합니다. 오늘은 제가 30대 초반이라는 젊은 나이에 나름대로 큰 성공을 하면서 느낀 5가지 인생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조직은 평생 당신을 책임지지 않는다. 세상은 과거와는 아주 많이 달라졌습니다. 기술 발전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게 되었고요. 동시에 업무 환경과 작업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직업관은 어떤가요? 아직도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리타분한 방식 그대로예요. 정규직이어야 안정적이다. 이 말은 이제 옛말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종신고용과 연공서열은 없습니다. 대기업을 다니더라도 언제까지 안정된 월급과 대우를 받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졌어요. 언제 직장을 잃을지 모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더욱 돈을 아끼시면 안됩니다. 돈을 아끼지 말고 무조건 배우셔야 해요. 모르는 게 있다면 무엇이든 배우세요. 유튜브든 글쓰기든 요리든 뭐든 좋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무엇이든 배우시고 실력과 자본이 있다면 스타트업에 도전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배워놓은 기술과 경험들이 당장은 아니더라도 남은 인생을 더욱 안정적으로 구축하는데 분명히 도움을 줄 겁니다. 책과 강의 그리고 다양한 경험들에 돈을 쓰는 것을 절대로 아까워하지 마세요. 두 번째, 돈보다 시간을 중요시하라.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과 버스를 타고 출근합니다. 왕복 2시간이 걸리는 거리를 아무렇지 않게 허공에 날려버리고 있어요. 저는 그들이 왜 회사 근처로 옮기지 않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회사 근처의 월세가 너무 비싸다고요? 이것은 스트레스가 주는 비효율을 간과하거나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10,000원 전철을 탈 때의 스트레스는 전쟁터 최전선에 있는 병사들의 스트레스와 비슷한 수준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런 강도 높은 스트레스를 감내할 만큼 쾌적하고 멋진 집에 살고 있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런 끊임없는 통근 스트레스와 무의미하게 날려버린 2시간을 차라리 좀 더 효율적인 일에 집중해서 월세를 충당하는 건 어떨까요? 삶의 질과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것을 느낄 겁니다. 돈으로 모든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는 없지만 돈으로 해소할 수 있는 스트레스라면 가능한 한 해소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더 많은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동과 주거에 돈을 아끼시면 안됩니다. 세 번째, 무엇이든 시작해야 의욕이 생깁니다. 현재 재밌는 일이 하나도 없나요? 이것은 아주 큰 문제입니다. 이것은 신경의 감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움과 색다름이 없다면 인생은 절대로 재밌을 수 없습니다. 일단 저지르셔야 합니다. 현재 제 인생은 너무나 즐거워요. 그 이유는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우선 저지르고 보기 때문입니다. 카메라를 배우고 싶다면 바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배우다 보면 드론 촬영에도 관심이 생기고 드론을 배우다 보면 좋은 경치를 담고 싶어지고 좋은 경치를 담다 보면 좋은 장소를 찾아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장소에는 재밌는 사람들이 항상 몰려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재미있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단 저지르십시오. 네 번째,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실이 없는 이유, 바로 몰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부모님이나 선생님 또는 연장자의 가르침을 한 번도 따라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충실했던 것은 오로지 나 자신뿐이었습니다. 몰두하는 나 자신뿐이었죠. 사람들이 집중할 곳을 찾지 못하고 헤매이는 이유, 그들은 자신만의 룰이 없습니다. 남의 방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열심히만 하려고 합니다. 누군간 자기계발서도 보고 세미나도 여기저기 기웃거려 봅니다. 하지만 정작 결실은 없어요. 그리고 말하죠. 자기계발서는 무의미하다. 이들의 문제는 막연한 행동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할 거예요. 그저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그 기분만으로 본인이 실행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이들의 행동에는 목적이 없기 때문에 멈춰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어떤 행동에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든 몰입을 잘하는 방법, 스스로 룰을 정하시고
이것에 따라서 움직여야 합니다. 취미, 연애뿐만 아니라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계획을 짜서 자신의 방식대로 실행해보는 겁니다. 주변에서 다양한 충고와 의견을 내놓을 겁니다. 이건 100%예요. 하지만 확신이 있다면 이런 의견들은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하던 일을 계속하세요. 자신만의 룰을 정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철저히 움직여보시는 겁니다. 자신의 룰을 따라서 움직이면 사소한 고민도 즐겁게 다가올 겁니다. 행동 뒤에 성취감도 크게 느끼시게 될 거예요. 처음부터 원대한 포부를 가질 필요는 없어요. 즐거우니까 하시는 거고요. 좋아하시니까 하시는 거고 스스로 정했으니까 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몰입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겁니다. 5번째, 작은 성공이 쌓여서 큰 성공을 이룹니다. 전 학생 때 여자들에게 인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조금씩 용기를 내서 말을 걸었고 어떤 감이라는 게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되겠는데? 이런 자신감 말이죠. 성공 경험이 쌓일수록 사람은 대담해집니다. 이 대담함은 더 큰 도전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실패에 대한 주위의 평판에 주눅들지 마세요. 또 실패했을 때 무안함에도 신경 쓰지 말고요. 대담하게 다가가십시오. 연애 전문가들은 남자의 인기 공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남자의 인기는 적중률 곱하기 시행 횟수다. 적중률이 낮아도 시도한 횟수가 많다면 인기가 많아지는 겁니다. 적중률도 높이고 시행 횟수도 늘린다면 또 그만한 것이 없을 겁니다. 이건 확률 게임이에요. 저는 시골에서 도쿄로 올라왔고 제로에서 시작해서 프로야구단과 방송사를 인수하였습니다. 저의 마케팅 회사가 이렇게 성장하기까지는 정말 많은 실패와 번아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두 경험이 되었습니다. 경영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험도 없는 제가 방송국을 인수한다는 것 자체가 무모한 짓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제가 가진 가장 큰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젊음도 패기도 아닙니다. 그것은 압도적인 양의 경험치였습니다. 30대 초반 회사를 경영하면서 겪을 수 있는 대부분의 상황을 경험해봤고 방송국 경영 정도는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업이란 0에서 1로, 1에서 10으로, 10에서 20 이상으로 키워나가는 일입니다. 작은 성공들을 경험하시고 큰 성공으로 뻗어나가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집중력과 끈기를 기르세요. 이게 바로 성공의 핵심 요소입니다. 제가 젊은 나이에 성공하면서 깨달은 이 5가지의 공통점은 바로 이겁니다. 돈을 아끼지 말고 경험과 기술을 쌓는 데 투자하라는 겁니다. 부득이하게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정말로 도움이 되는 것은 통장에 쌓여있는 잔고가 아니라 돈을 쓰면서 쌓은 풍부한 경험과 지혜일 것입니다. 저의 이 경험과 깨달음이 여러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과였습니다. 소득에 맞춰서 살기보다는 소득을 늘릴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소득에 맞게 아끼면서 살아가세요. 이 말은 다이어트를 하려면 굶으세요. 이것과 같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법은 절대로 건강한 방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경제 공부를 더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게 바로 제가 독서를 하는 이유입니다. 지식은 저의 가장 큰 자산이고 공부를 하는 데는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경제 공부를 통해서 제 소득을 확장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것부터 해야 할지 헤매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과도한 대출 없이도 투자가 가능했던 이유, 바로 경제 공부를 했었기 때문입니다. 소득에 맞게 아끼면서 살아가세요. 이 말은 비인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분이 나아졌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던 것 같습니다. 더 나아지고 싶다, 매일매일 더 잘하고 싶다, 이런 감정을 느끼셔야 합니다. 저는 제가 제트기를 타고 아주 높이 날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고개를 들어보니까 제 머리 위에 더 큰 항공기가 날고 있었던 겁니다. 전 제 자신이 그냥 장난감 수준으로 느껴졌어요. 이건 저에게 큰 자극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소형 제트기지만 지금부터라도 난 수준을 올려서 항공기가 되겠다 라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절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건 항공기를 갖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더 나아질 거라는 거, 더 똑똑해지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친구 중에는 유망하긴 했지만 당시 성공하지 못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퍼스트 클래스만 탔어요. 정신적으로 그게 필요했던 겁니다. 그가 최고라는 생각이 들도록 노력했습니다. 비록 돈이 많진 않았지만 말이에요. 그 행동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에게 충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은 그 친구에게 최고의 기분을 유지하는 하나의 방법이었고
지금은 아주 크게 성공했습니다. 정말 크게 성공했어요.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의 정신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기분 좋은 느낌이 들게 해주고 자신감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있다면 그 어떤 것이든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제가 소득에 맞춰 살아라 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소득에 맞춰서 살기보다는 소득을 늘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도구들을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경제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이 주식들이 오를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말만 듣고 투자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산했을 때, 뭔가에 묶여있다는 느낌이 들 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을 때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의 사고방식을 바꾸게 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꼭 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생산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생산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고용주에게 팔죠. 자기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느 정도의 돈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매 시간, 매월, 매년 어떤 형태로든 말이죠. 지금도 그들은 상사를 위해서 글을 작성하고 그래픽 디자인을 하고 설계도를 그리고 비서로서 조직 관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관리하지만 그것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소유하고 사장이 소유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하면서 부자가 되기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생산자가 된다는 사고방식. 여러분들은 생산을 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전혀 생산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할 생각조차 없어요. 많은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9시에서 6시까지 하는 전형적인 일을 합니다. 그들은 뭔가를 생산해내는데 전혀 관심조차 없어요. 회사를 위해 뭔가를 생산해내는 것을 생산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생산자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피와 땀을 쏟습니다. 그들은 일을 자발적으로 하고 그로 인한 수입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월급은 그냥 들어올 뿐이에요. 그들은 상사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간단한 일에 짜증을 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생산자로 탈바꿈하셔야 합니다. 그러는 순간 놀랄만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일은 여러분들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즐기시게 될 거라는 겁니다. 더 이상 상사를 위한 일이 아니라 훗날 나의 비즈니스를 위한 무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기다려지게 될 겁니다. 오늘도 꾸준히 무기를 갈고 닦아야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더 많은 에너지와 열정을 갖게 될 것이고 주변 사람들이 그런 여러분들을 알아보게 될 겁니다. 일반적인 일을 해서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특별한 일, 뛰어난 일을 해야만 합니다. 이걸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맞아, 생산자가 돼야 돼. 근데 솔직히 난 안 될 것 같아. 상황이 좀 어려워. 부모님이 못하게 해. 친구가 위험하다고 해. 상사가 하지 말래. 회사에서 하지 못하게 해. 지금 내 사정 때문에 안 돼. 돈이 없어. 이런 이유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생산자가 될 이유보다 되지 못하는 더 큰 이유를 제시해 줄 겁니다. 여러분들은 남들을 비난하기 때문에, 상황을 탓하기 때문에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책임질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계속 세상 속의 피해자로 살게 될 것이고 그 상태로 아무런 변화 없이 남아있게 될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은 마인드를 다시 세우고 말씀드린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시고 여러분들을 파괴하고 있는 생각들을 직면하고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변하셔야 합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해요. 여러분들의 상사는 실제로 여러분들을 맡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상사가 맡고 있다는 그 생각입니다.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을 맡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가로막고 있는 건
부모님이 가로막고 있다는 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추측입니다. 상상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여러분들은 유망한 선택지들을 제한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주 작은 상자에 갇혀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작은 상자가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가둬버립니다. 그 상자에 머물러 있는 게 잠시 동안은 편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괴로울 겁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그 상자를 확장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장시키는 방법은 더 이상의 불평불만은 없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더 이상의 부정적인 생각도, 더 이상의 남을 향한 비난도 없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100% 내가 책임질 거라고 말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시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엔 놀랄만한 변화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펼쳐지는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다짐하는 순간 모든 것이 가능해 보일 겁니다. 기회가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보이시게 될 거예요. 기억하세요. 당신이 성공하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당신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소비자는 돈을 사용하지만 생산자는 돈을 만들어냅니다. 생산자가 되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였습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것은 부자가 되는 것과 거리가 멉니다. 그건 덫이에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도록 아주 강한 힘으로 뒤에서 잡아 끌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다른 일을 하셔야만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사고방식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하는 건 사고방식의 중요성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현재 하고 있는 일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같은 종류의 일을 합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정신상태와 습관, 그리고 실행 방법을 가지고 업무에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내는 하루와는 전혀 다른 낮과 밤을 보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산층이나 하층, 아니면 빈민층에서 태어났다면 부유층에서 자란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 사람이니까 가능한 거야. 그건 나한테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나는 꿈꾸는 것조차 불가능해. 만약에 당신이 이런 말을 하고 계시다면 당신은 근본적인 사고방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부자가 아닌 이유,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사고방식이 모든 것을 막아놓았기 때문입니다. 사고방식은 행동을 하는데 많은 제약을 만듭니다. 사람들은 수많은 제한된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수많은 사회적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자기 자신을 희생자로 규정해놨습니다. 재정적으로 아니면 다른 많은 부분에서 희생자가 될 수도 있고 동시에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은 평생을 하나의 부품으로 살게 될 겁니다. 마음 편한 부품이죠. 반면에 부자들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흔한 실수는 그저 일을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저 경력만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만 살면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이렇게 불평합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돈이 없지? 역시 부자들만 돈을 버는 더러운 세상.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부자가 되는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덫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을 당장 그만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부자가 되려면 깨달으셔야 합니다. 사고방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방법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직장에 머무르지 않고 사업을 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직장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사업을 하면 단순히 수입이 안 되고 비용만 지불하게 될 거라는 두려움에 휩싸이죠. 이것이 사람들이 제자리에 머물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업가가 되면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리게 될 겁니다. 사업의 모든 것은 가치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가치를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가 하는 것들 말이죠. 법적인 문제, 마케팅 문제, 배송 문제, 고용 문제, 이런 모든 사업적인 문제를 걱정하기 시작할 겁니다.
평소에는 하지도 않던 경제 상황을 걱정하고 직원들 월급을 걱정하기 시작할 겁니다. 어떤 사업을 하건 간에 사장이라면 꼭 하게 될 걱정입니다. 이런 것들을 익혀나가는 과정은 매우 힘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사람들이 절대로 사업을 하지 않는 이유죠. 하지만 그것들을 해냈을 때 좋은 것은 그저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위치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훨씬 좋은 위치에서요. 당신이 현재 9시부터 6시까지 일을 하고 있고 또 동시에 부자가 되는 걸 꿈꾸고 있다면 어떻게 하면 전환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전략과 방법을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찾아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다니고 있는 그 직장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아주 작은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높은 가치는 높은 수익을 가져오고 낮은 가치는 낮은 수익을 가져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수록 더 가치가 높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일을 사랑할수록 더욱 눈에 띌 겁니다. 더 많은 가치를 생산할수록 당신에게 돈으로 돌아올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의 원리이고 부를 쌓는 일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그 가치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고객을 위해서, 당신의 팬을 위해서 어떻게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당신이 사업가로서 생각해야 할 방향성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 모든 아이디어를 적용해보세요. 나가서 더 많은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것을 받아들이시고 또 체화하시는 것, 그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일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전환점을 만들어 내십시오. 여기에 4사분면이 있습니다. E는 직장인, S는 자영업자, B는 사업가, I는 투자자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들이 직장인과 자영업자, 이 두 개의 사분면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거야. 여기서 경력 쌓고 이직을 할 거야. 난 아직 젊고 좀 놀아도 돼. 투자나 사업은 나랑 맞지 않아. 나랑 먼 얘기거든. 하지만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런 말을 하루빨리 그만둬야 할 겁니다. 우리는 B사분면과 I사분면에 집중해야 합니다. 바로 사업가 그리고 투자자의 사분면이죠. 이 길은 때때로 정말 하기 싫은 일을 해야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을 배워야만 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제가 책 쓰는 걸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저는 책 쓰는 걸 그 누구보다 싫어합니다. 하지만 제가 책을 썼던 이유는 그것이 제 인생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건 저의 열정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하지만 제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제 인생의 목표는 전문 투자자, 즉 I 사분면에 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버리고 말아요. 좋아하는 일만 하려고 하고 열정만을 쫓으려고 합니다. 어려운 것을, 하기 싫은 것을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전 20대 때부터 투자자가 되고 싶었고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배우고 싶지 않은 것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세금도 배워야만 했고요. 대출이나 부채, 회계에 대해서도 배워야만 했습니다. 이건 절대로 제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극복했을 때 전 이 자리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기 싫은 일이라도 꼭 배워야만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반짝하는 것들만을 쫓아다니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큰 돈을 벌고 싶어요. 하지만 자산을 쌓으려고 하지 않아요. 공부하지 않고 쉽게만 돈을 벌려고 합니다. 일확천금만을 바라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을 사는 것은 큰 공부가 필요가 없습니다. 진입장벽이 매우 낮죠. 원하면 누구나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투자는 어려운 거예요. 자산을 쌓아가는 것 역시 어렵습니다. 큰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리스크가 클수록 더 많은 공부를 필요로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투자를 하지 않고 개인연금이나 국민연금 아니면 비트코인에 돈을 쏟아붓는 이유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공부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확천금만을 바라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르지만 그 리스크를 능가하는 공부와 학습을 통해서 그 리스크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사업가,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너네들이 물어보는 모든 질문에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들어와. 오늘은 여러분들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알아야만 하는 경제습관 5개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간단한 것들이고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필요 없는 쓰레기들을 사지 않는 겁니다. 사회에 나와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여러분들에게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라고 부추기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런 마케팅에 매우 취약합니다. 이게 자본주의의 모습이기도 하죠. 무언가를 사도록 만드는 것, 필요한 물건이 아닌 원하는 물건을 사도록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소비하는 것이 옷이에요. 여러분들은 필요 없는 옷들을 너무 많이 사요. 옷장을 보시면 몇 년 된 옷들이 숙면을 취하고 있을 겁니다. 이건 아주 나쁜 습관이에요. 이런 돈들을 아끼셔야 합니다. 은행에 저축하는 소리는 안 할게요. 은행에 갖다 줘봐야 얼마 주지도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시는 5,000원짜리 커피, 하루에 5,000원, 만원이라도 아끼려고 해보세요. 일주일이면 7만원이고요. 한 달이면 30만원, 1년이면 360만원입니다. 꼭 필요한 물건이라면 사야겠지만 필요 없는 쓸데없는 것들 사지 마세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습관입니다. 두 번째, 카드 빚부터 갚으셔야 합니다. 카드 빚을 갚지 않는다면 인생이 꼬이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면 카드 빚은 이자가 셉니다. 최대 25%까지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자에 대한 이자가 계속 붙기 때문에 이 늪에서 빠져나오기 더더욱 힘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제가 신용카드 회사 주식을 사는 이유입니다. 이 회사들은 별다른 투자 없이 이자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하기 전에 카드 빚부터 갚으세요. 그게 최고의 투자입니다. 세 번째, 수입의 10%를 투자하세요. 월급이 들어오면 10%를 자동이체 걸어놓고 강제로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으세요. 이 10%를 저축통장에 넣으란 소리가 아닙니다. 투자를 하라는 소리예요. 펀드나 주식에 투자를 하는 습관을 가져보는 게 좋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습관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습관을 들이는 게 어려울 뿐입니다. 수익의 10%를 빼서 투자를 하시고 이 돈들이 불어나는 것을 핸드폰으로 지켜보세요. 굉장히 흥미로우실 겁니다. 자, 지금까지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카드 빚을 제일 먼저 갚고 수입의 10%를 투자하세요. 그리고 불필요한 쓰레기 같은 것들은 제발 사지 마세요. 진짜 이건 여러분들 머리에 드릴을 뚫어서라도 새겨놓고 싶은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귀에다 대고 계속 반복하고 싶은 말이에요. 쓰레기를 사지 마세요. 쓰레기를 사지 마세요. 쓰레기는 필요 없습니다. 자, 4번째 습관은 여러분들 자신에게 투자하라는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돈을 써야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에게 돈을 투자하세요. 자기에게 투자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혹시 배우고 싶은 기술이 있나요? 아니면 향상시키거나 마스터하고 싶은 기술이 있습니까? 그런 기술들을 배우는데 돈을 아끼지 마시고 투자하세요. 디지털 마케팅은 요새 진짜 핫합니다. 이것은 국경도 인종도 없기 때문에 디지털 회사들이 세상의 모든 돈을 쓸어담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을 이해하거나 사진 찍기, 영상 편집, 웹 디자인, 애니메이션 등등 이와 관련된 많은 기술들이 있습니다. 예술가들은 배고프다. 이 말은 옛말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굶어 죽기 딱 좋다라는 말과 함께 붙어 다녔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이런 기술들이 너무나도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말이죠. 직장을 다니는 것 외에도 이런 기술들을 부수적으로 배워두셔야 합니다. 매우 유용할 거예요. 5번째,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자신감을 가지세요. 제가 샤크탱크에 출연한 지 벌써 13년이 흘렀습니다. 많은 사업가들이 제 앞에서 투자 유치를 위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 이때 저는 그 사람들의 눈을 봅니다. 눈을 깜빡이지도 않고 계속 이렇게 그들을 응시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I want to see what happens.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고 싶어서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들이 성공할 사업가인지 실패할 사업가인지 식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The vibe. 성공하는 사업가들은 그들만이 풍기는 분위기가 있어요. 어떤 그 바이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의 예감은 틀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걸음걸이만으로도 그 사람들이 백만장자가 될 건지 깡통을 찰 건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그들의 눈을 보면 압니다. 그들의 눈을 보면 이런 말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I'm ready to rumble. You want to rock? Bring it on. 너네들이 물어보는 모든 질문에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들어와. 이게 바로 자신감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신감.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아무도 여러분들을 알지 못할 거고
항상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자신감만 있다면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맞서실 수 있을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쓸데없는 것들을 하지 마라. 카드빚부터 갚아라. 수익의 10%를 따로 빼서 작은 투자를 시작해라. 기술을 배우거나 자기 개발에 투자해라. 마지막으로 하는 일에 자신감을 가져라 입니다. 다음 영상은 습관 5번째, 하는 일에 자신감을 가져라에 대한 영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였습니다. 사람은 실수로부터 학습합니다. The biggest complaint about my generation 밀레니얼 세대는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교육을 받은 세대입니다. 스마트폰이 익숙하고 학교뿐만 아니라 SNS에서도 교육을 받습니다. 제가 밀레니얼 세대에게 갖고 있는 불만은 이거예요. 그들은 답은 알고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리스크를 감당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작은 상자 안에 갇히게 만들 겁니다. 저처럼 나이가 들게 되면 무엇이 위험하고 무엇이 위험하지 않은지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리스크를 감당해보려 시도하지도 않고 계속 안정성만 추구하다 보면 자신이 멍청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 올 겁니다. 아니면 답은 알고 있지만 무서워서 행동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and one of the best things I had 제가 했던 일 중에 가장 잘한 행동은 군대에서 비행학교에 갔다는 겁니다. 그곳에는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았고 모두가 비행기를 운전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비행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학생들을 지도했던 겁니다. most of my teachers were terrified. 하지만 학교에서의 선생님들은 달랐어요. 모두가 겁에 질려 있었고 직업 안정성만을 말했습니다. 실수하면 안 된다. 안전하기 위해서는 정답을 알아야 한다. 그들은 본인들도 해보지 않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사업가가 아니면서 사업가 정신을 가르치는 것처럼 말이죠. Going to be successful, you've got to take some risk. 성공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리스크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리스크를 감당할 때 많은 실수가 동반될 겁니다. 바로 그 포인트에서 무언가를 배우게 될 겁니다. 사람은 실수로부터 학습합니다. 세계적인 골프 선수 타이거 우즈도 훌륭한 선수지만 정말 많은 실수를 합니다. 타이거 우즈가 골프 선수들을 위한 휴식 의자에만 앉아 있었다면 그렇게 훌륭해지진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리스크를 무서워하는 이유는 학교의 시스템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정답을 많이 아는 사람들을 우러러보고 완벽해야만 한다는 사고방식, 실수를 하면 안 되며 정답만을 추구하는 사고방식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으려고 하죠. What is risk? 리스크는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거울을 봤을 때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리스크라는 겁니다. 투자 자체는 리스크가 아니에요. 전 부동산을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부동산에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부동산이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ETF에 투자하겠다고 말합니다. 그게 더 안전해 보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투자 자체는 리스크가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잘 알고 또 얼마나 익숙하냐, 이것에 따라서 체감 리스크는 줄어들 겁니다. 누군가는 사업이나 투자를 하는 것보다 직장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직장에 머물러 있으면 적어도 리스크는 없다고 말하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되묻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언제든 해고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리스크라고 말이죠. So the reason I'm an entrepreneur is I know 제가 사업가인 이유는 돈을 버는 방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산을 얻는 방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산을 얻기 위해서 빚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 경제교육이에요. 그리고 제가 사람들에게 경제교육을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직장인, 의사, 변호사 등의 직업을 갖고 싶다면 전통적인 교육 방식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고 싶으시다면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시작할 때 느껴지는 두려움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년 전부터 저는 아마존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처음 아마존 사업을 시작할 때 힘들게 벌어놓은 돈을 다 까먹는 건 아닐까 너무 두려웠어요. 그리고 정말 많은 아마존의 시스템을 공부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공부하고 있고 항상 돌아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리스크를 감당한 결과 물량을 한 달 만에 완판했고 지금은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약간의 리스크를 감당하였고 회사를 다니면서도 추가 소득을 얻게 되었습니다. 소득이 커지면
다른 사분면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고 여기서 발생하는 리스크도 한번 감당해볼 생각입니다. 저의 궁극적인 목표는 시간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 모두 얻는 것이기 때문에 리스크에 대한 두려움보다 자유를 얻고자 하는 그 열망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더 행동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목표가 일치하신다면 신중하게 리스크 테이킹 하시고 리스크가 두려우시다면 돈이 들지 않는 하지만 꾸준함이 필요한 무자본 창업도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모하지 않을 정도의 작은 도전 그리고 리스크들을 조금씩 한번 감당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였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이 5가지가 없습니다. 자본금, 나만의 상품,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증, 인맥과 배경, 유통망이나 조직.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노력에 앞서서 핑계가 되고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맙니다. 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의 아이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을 저는 인생템이라고 합니다. 경제적 자유는 이 인생템을 찾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인생템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내가 전적으로 매진할 그 무언가, 내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바쳐서 집중할 단 한 가지의 아이템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생템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요? 현재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일일 확률이 큽니다. 흥미를 떠나서 어찌되었던 그 분야에서 시간과 노력 그리고 비용을 지출해왔기 때문이죠. 이것을 관점만 바꿔서 재해석해보는 겁니다. 지난 20년간 헌책을 팔아온 50대 여성분이 계셨어요. 허름한 가게에서 중고책을 빽빽하게 쌓아두고 오는 손님들에게 한 권씩 책을 판다는 것은 그렇게 비전 있는 일도 아니었으며 육체적 노동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돌파구가 필요했지만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분야의 일을 찾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었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그녀가 이미 갖고 있는 능력을 파악했고 이렇게 관점을 바꿔보았습니다. 헌책을 관리하는 방법, 팔릴 만한 헌책을 고르는 노하우, 헌책을 저렴하게 구하는 노하우. 그녀가 가진 이 3가지 능력과 헌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 그리고 온라인 마케팅을 뒷대성해서 중고책 딜러 과정이라는 이름으로 교육과정을 론칭했던 것이죠. 출판업은 사양산업이었기 때문에 누가 수백만 원의 비용을 내고 이 과정을 수료할까? 라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책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절대 줄어들지 않았으며 책을 좋아하면서도 책을 판매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중고책 딜러 교육과정은 입소문을 타서 본격적인 사업 궤도에 올랐고 이 사업을 시작한 첫 몇 달 빼고는 수천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사업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영어학원을 가는 것이 상식이었지만 이제는 유튜브나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학습하는 것이 상식이 되었습니다. 영어학원을 운영하던 50대 중년의 남성분은 이제 아이들이 학원에 오지 않는다며 저에게 찾아와서 슬픔을 토로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저는 그분의 장점을 뽑아내서 다른 관점에서 재해석해봤습니다. 영어학원을 운영하면서 쌓인 노하우로 영어 귓뚫기를 잘한다는 점, 해외 취업을 생각했던 적이 있어서 해외 취업 관련 대외 활동을 많이 했었다는 점, 영어학원을 운영하면서 유학 컨설팅 사업에 관심을 두고 공부했었다는 점. 이런 모든 경험들은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론이 나왔죠.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업종에 특화된 단기간 영어 귓뚫기라는 교육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간호사 취업 희망자에게는 영어 면접과 의사와의 대화, 다른 간호사와의 대화, 그리고 환자와의 대화를 시뮬레이션했고 집중적인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그 외에도 수요자의 요구에 맞게 세밀하게 프로그램을 세팅해 나갔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과연 될까? 라는 의구심을 가졌지만 저는 이분을 반강제로 이끌고 해외 취업 영어라는 새로운 아이템으로 학원 설명회를 개최하게 하였고 첫 번째 설명회에서 3번의 잠재 고객을 확보했습니다. 2명이 현장 결제를 했습니다. 상품의 가격은 365만원이었고 영업 개시 2주 만에 매출 1000만원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갖고 있는 자신만의 경험과 노하우를 다른 관점에서 재해석해보면 분명히 나만의 인생템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말이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돈 있는 사람만, 타고난 사람만, 인맥이나 배경이 있는 사람만 가능한 것이라고 말이죠. 물론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면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서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자신만의 경험을 아이템으로 만들어보고 단 한 명의 고객이라도 유치를 해본 경험이 있다면, 그리고 또 입금을 받아본 적이 있다면 그 생각은 달라지게 될 겁니다.
사실 가장 큰 동기부여 중에 하나는 돈이기 때문이죠. 채널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댓글들을 보게 됩니다. 화이팅 넘치는 댓글들을 볼 때면 뿌듯하지만 부정적인 댓글이 달릴 때는 속이 상합니다. 제 기분보다도 그 댓글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이 조금이나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어떤 성공의 가능성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정의 힘은 정말 강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회사원이고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정리 중에 있습니다. 이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가볍게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구독자님들도 뜻이 있으시다면 자신만의 인생템을 한번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경제적 자유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였습니다. 저는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고 저희 가족들도 자유를 누리게 해주고 싶어요. 사업을 해서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또 자녀들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하는 최고의 방법은 어떻게 하면 이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올라설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겁니다. 이 피라미드 아랫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저의 위치를 피라미드 꼭대기에 위치할 수 있게 해주는 행동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뉴스를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4년 동안 많은 중산층들이 아랫부분으로 내려갔고 또 많은 중산층들이 윗부분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갈수록 중간은 줄어들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부유해지고 동시에 더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페이는 올라갔어야만 해요. 제자리에 멈춰 있으면 안 됐어요. 현재 코로나 때문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돈을 더 많이 찍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피라미드의 상위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소득이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딘가를 가야 하는데 그곳이 어딘지 모르겠다면 도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타겟은 무엇입니까? 이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타겟이 꼭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있지만 혹시 막연하게 바라고 있진 않나요? 하루아침에 이 꼭대기에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지도를 잘 그려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수입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꼭대기에 오기 위해서는 1년에 얼마를 벌어야 할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익은 얼마인가요? 얼마 정도가 필요할까요? 전 2억에서 4억 그 어딘가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의 수익은 여러분들을 상위층으로 보내줄 수 있을 겁니다. 2억이면 루이지애나에서 여러분들은 상위층에 올라갈 것이고 4억이면 샌프란시스코에서 여러분들은 상위층에 올라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샀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중요한 건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타겟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목표를 매일매일 적어보는 겁니다. 전 25살에 전혀 돈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던 제가 매일 했던 두 가지 일은 목표를 매일 종이에 적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매일 아침 적었습니다. 난 1억 원을 벌고 말 것이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도 적었습니다. 난 1억 원을 벌고 말 것이다. 머지않아 일을 시작하였고 제 마인드에 끊임없이 주입했습니다. 제 마인드를 싹이 자랄 수 있는 비옥한 땅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을 얼마나 믿으실진 모르겠지만 이건 물리적인 세계관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전 끌림의 법칙 같은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제 마인드에 지속적으로 목표를 주입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입력하듯 정확하게 반복적으로 입력했습니다. 이건 GPS와 같아요. 난 1년에 얼마를 벌고 말 거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목표에 대한 결정을 내리세요.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은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남의 시선, 남의 의견 모두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전 오직 제 목표에만 집중할 겁니다. 목표를 계속해서 그리고 반복적으로 적어 내려가십시오. 아침, 저녁, 그리고 하루가 실망스러울 때도 말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주변에 여러분들의 꿈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생길 겁니다. 저는 25살 때 마약 중독치료센터에서 나왔고 두 가지 일을 매일 했습니다. 첫 번째, 오늘은 절대로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 두 번째, 제 일을 열심히 해내는 것. 제 목표는 연 1억이었고 오직 이 생각만 했습니다. 오늘은 마약을 하지 않을 것이고 내 일을 잘 해낼 것이다. 오늘은 마약을 하지 않을 것이고 내 일을 잘 해낼 것이다. 그리고 연 1억 원을 달성하였고 목표를 계속해서 확장시켰습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이게 전부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내뱉는 말들이 있습니다. 목표를 선명히 하라, 시각화하라, 분명히 하라. 하도 들어서 이제는 조언이나 충고처럼 느껴지지 않을 정도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쯤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말들을 수없이 들어왔지만 혹시 실행에 옮기진 않았는지, 너무 뻔한 내용이라 듣고 흘리진 않았는지 말이에요. 목표를 분명히 하지 않은 목표는 이런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내 집을 언젠가는 마련할 거야. 굉장히 두루뭉실하죠. 여기에는 많은 요소들이 빠져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집을, 어느 지역에, 얼마에 구매할 것인지, 원하는 평수는 얼마인지 전혀 선명하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의 선명한 목표는 무엇인가요? 지금 한번 적어 내려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였습니다. 오늘은 제가 27살에 백만장자가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개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부자가 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신념은 뭘까요? 바로 빠른 시간 안에 돈을 버는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빠르게 돈을 버는 것은 뭔가 어둡고 불법적인 방법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신념들은 잘못됐습니다. 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가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부는 돈의 양보다 시간에 의해 측정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1년에 3천만 원을 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40년 동안 돈을 벌어서 12억이라는 돈을 만들었습니다. 이 돈이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주나요? 아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12억을 벌기 위해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같은 돈을 1년 만에 벌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부자인가요? 맞습니다. 같은 액수의 돈이지만 유일한 차이는 이 돈을 버는데 걸린 시간입니다. 65년간 돈을 모으고 10년을 즐길 바에 30년, 40년, 50년, 60년을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부자들은 돈보다 시간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나 보다 얼마나 빠르게 돈을 버는가를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들이 돈보다 시간에 더욱 가치를 두는 이유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시간보다 돈에 더욱 가치를 둡니다. 제 차 벤틀리에 대해서 얘기해볼게요. 저는 엔진 오일을 교환하거나 차를 고치거나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같은 시간 대비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영업활동에 집중합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넌 돈이 많잖아.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거야.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해는 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중요한 사실은 제가 시간의 가치를 두기 시작하면서부터 부자가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 그들은 그들의 시간에 높은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빠르게 부자가 되고 싶나요? 아니면 천천히 부자가 되고 싶나요? 시간의 중요성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저는 3가지를 제 일상에 적용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만약 나의 시간 10분이 만원의 가치를 가졌다면 10분이라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 5,000원의 택시비를 지불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지금까지는 독하게 아껴서 돈을 모아 집을 사겠다라는 생각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돈을 더 빠르게 벌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데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 김승호 회장님의 돈의 속성이란 책에서 빨리 부자가 되려면 빨리 부자가 되려 하면 안 된다 라고 했지만 무엇보다 저는 영앤 리치에 더욱 끌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스킵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방향을 택하시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정답은 없으며 부자가 되는 방법은 정말로 다양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신념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 번 더 체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였습니다. 당신은 지금 사업할 때가 아닙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마스터해야 하는 돈의 3가지 법칙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3가지는 이 부의 삼각형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 부의 삼각형은 제가 15년간 비즈니스를 하면서 깨달은 원칙이고 어느 책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3가지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High income skills. 첫 번째, 고소득 스킬. 고소득 스킬이란 1년에 1억이 넘는 수익을 벌 수 있는 기술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첫 번째 단계는 이 고소득 스킬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우선 고소득 스킬로 월 1,000만 원을 달성해야 합니다. 이 기술은 카피라이팅이 될 수도 있고 무언가를 컨설팅 해주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SNS 관리가 될 수도 있어요. 제 친구 중에는 사교 댄스 코치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이 일로 1년에 1억 원 이상을 벌고 있어요. 이것 또한 고소득 스킬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술, 경험, 능력, 그 가치를 시장에 전달하고 그 가치를 돈과 교환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돈과 교환하시는 거예요. 고소득 기술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수입과 안정감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부의 삼각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Scalable business. 두 번째, 확장 가능한 사업.
확장 가능한 사업이란 큰 인프라에 투자 없이도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레스토랑은 확장 가능한 사업일까요?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겁니다. 두 번째 지점을 열기 위해서 장기 임대를 해야 하고 인테리어를 다시 해야 하며 많은 사람들을 고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돈이 들어가고 리스크도 함께 높아지죠. 고소득 스킬은 여러분들의 수입을 만들어내고 확장 가능한 사업은 현금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확장 가능한 사업은 두 번째 단계예요. High return investment. 세 번째, 고수익 투자. 고수익 투자는 1년에 10% 이상의 수익성을 가져다주는 투자를 말합니다. 그 이상, 그 이하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고수익 투자는 여러분들에게 수입을 가져다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순자산을 증가시켜 줄 거예요. 정리하자면 고소득 스킬은 여러분들이 버는 돈을 말하고 확장 가능한 사업은 사람이나 시스템이 버는 돈을 말합니다. 그리고 고수익 투자는 돈이 돈을 벌어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정말 간단하죠. What business should I start?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해야 하냐고 물어볼 때마다 전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My reply is none. 당신은 지금 사업할 때가 아닙니다. 해당 분야의 경험이 없거나 사업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절대로 사업을 시작하지 마세요. 많은 사업가들이 고소득 스킬 없이 사업에 뛰어들곤 합니다. 확장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면서 사업에 뛰어들죠. 멋진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사업을 시작하고 가족과 친구에게 돈을 빌리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습니다. 그들의 모든 것을 사업에 쏟아부어요. 문제는 사업이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전형적인 현금 흐름의 패턴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해주는 고소득 스킬이 있다면 어떨까요? 전 20대의 카피라이터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것을 시작으로 다양한 컨설팅, 코칭, 강연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쌓아온 저의 고소득 스킬은 매년 저의 수입을 증가시켜주고 있습니다. 아주 지속적으로 말이죠. 이것은 제 사업에 튼튼한 기반이 돼주고 있습니다. 투자를 통해 수입을 창출하기도 하죠. 사업과 투자를 제외하고도 저는 계속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제가 멈추지 않는 이상 이 수입은 멈추지 않아요. 저의 사업이 잘 될 때도 잘 되지 않을 때도 저는 고소득 스킬을 통해서 돈을 법니다. 이것은 제가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꽤나 높은 안정성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월 1,000만 원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은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을 것이고 멋진 직업 윤리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미 판매는 잘하고 있을 것이며 시장에 멋진 가치를 제공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1,000만 원이란 돈을 만들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자격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고소득 스킬을 사업으로 전환할 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충분히 리스크를 낮추면서도 사업을 확장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와 반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사업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여러분들의 직업을 증오하고 싫어하면서 새로운 사업에 뛰어든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바로 많은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에겐 고소득 스킬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 일 말고 다른 일을 할 거야. 그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지금 하는 일과 같은 지긋지긋한 일은 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첫 번째 단계를 밟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저 다른 곳으로 건너뛴 것뿐입니다. 다른 분야에서도 똑같이 또다시 고소득 스킬을 터득해야 할 겁니다. 다단계 사업을 하더라도 누구는 돈을 벌고 또 누군가는 돈을 잃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더라도 누군가는 돈을 벌고 누군가는 돈을 잃습니다. You can escape from something.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의 도피처로만 생각한다면 그것으로부터 도피할 수 없을 거예요. 결국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고소득 스킬을 갖추세요. 그 스킬을 통해서 월 1,000만 원 이상의 돈을 벌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확장 가능한 사업으로 전환해야 하며 고수익 투자 상품에 여러분들의 돈을 묻어둬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돈을 묻어두시고 그것이 충분히 자라날 때까지 건드리지 마세요. 부자가 되고 싶은 여러분들께서는 이 첫 번째 단계가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였습니다. 선택 기준은 두 가지예요. 확장 가능성 그리고 통제 가능성.
우리는 보이지 않는 가방을 하나씩 메고 있습니다. 이 가방 안에는 수학 공식과 이 공식을 이루는 다양한 변수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수학 공식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짓게 될 겁니다. 이것을 저는 부의 방정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방정식 안에는 수많은 변수들이 있어요.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변수를 다른 것으로 바꾸기만 한다면 그 결과값도 쉽게 변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맥도날드에서 1시간에 $10씩 벌게 되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새로운 변수를 얻게 된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의 방정식 결과는 10시간의 노동 수익에서 세금을 제외한 값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80시간을 일하면 80시간에 대한 수익 $800가 남고 세금을 제외한 $680가 남게 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목표가 2년 안에 100만 장자가 되는 거라면 얼마나 일해야 될까요? 10만 시간을 맥도날드에서 일해야 될 것이며 일주일에 961시간을 104주 동안 일해야 할 겁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여기서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일주일은 최대 168시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 시간을 961시간으로 늘린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사실이에요. 시간을 늘릴 수 없다는 것, 시간을 늘릴 수 있다고 해도 건강에 무리가 오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시간 일을 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종종 사람들은 60시간, 80시간까지 일하기도 하지만 더 이상 일하는 시간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확장할 수 없는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시급이나 월급을 늘리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사장님에게 가서 4000% 월급 인상을 요구해보세요. 사장님의 반응은 어떨까요? 결국 시급이나 연봉을 급격하게 늘릴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간단한 부의 방정식을 살펴보면서 결과를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동과 선택 그리고 의사결정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이 방정식에 영향을 줄 겁니다. 시간에 의존하는 사업을 하는 것도 결과에 영향을 줄 겁니다. 1억 6천만 원의 돈을 중세문학 학위를 따는 데 사용하는 것도 방정식 결과에 영향을 줄 겁니다. 이런 하나하나의 선택과 의사결정이 여러분들의 방정식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 변수들을 잘 통제해야 합니다. 선택 기준은 두 가지예요. 확장 가능성 그리고 통제 가능성. 전 몇 년 전에 기업가 커뮤니티를 만들었습니다. 그 행동이 저의 방정식에 영향을 주었죠. 이 커뮤니티에는 매달 수십만 명이 방문하며 한 달에 수만 개의 조회수가 찍혔습니다. 이 방법은 무제한으로 확장할 수 있으며 수익화가 가능합니다. 광고 수익, 구독, 책 판매 이외에도 많은 수입 창출의 기회가 있어요. 전 이 모든 변수를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 유튜브 영상도 같은 개념이에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도달할 수 있으며 유튜브가 망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돈을 벌어다 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24시간을 일하며 제가 통제 가능한 것들이며 확장이 가능합니다. 제가 쓴 책은 수백 권에서 수백만 권으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10,000부만 더 찍어주세요 라고 요청만 한다면 즉시 확장이 가능합니다. 만약 25살의 젊은 부자를 만날 기회가 있다면 그들이 무엇을 선택했는지 또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유심히 관찰해보세요. 또한 그들이 어떤 것들을 통제하고 있는지 또 어떤 것들을 다루고 있는지 관찰해보세요. 그들은 아마 이런 변수들을 갖고 있을 겁니다. 확장이 가능한 변수, 그리고 통제할 수 있는 변수. 여러분들의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월급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노동시간과 월급은 고정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는 가능성과 보상도 함께 묶여 있어요. 시급과 월급은 예상 가능하며 제어할 수 없고 확장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변수를 여러분들의 방정식에 제대로 적용하기만 한다면 일하는 시간부터 보상의 크기까지 모두 변화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보상은 제한되어 있지 않을 것이며 지속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간단한 수학 공식을 선택하고 변수들을 통제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것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선택과 행동을 변경한다면 공식이 바뀌게 될 것이고 그 결과값이 바뀌게 될 겁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메고 있는 가방에는 어떤 변수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 변수들에 조금씩 변화를 줘보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하는 전략은 세 번째 전략입니다. 1년 연봉을 월봉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보상의 법칙을 이해합니다. 다음 세 가지 요소를 생각해보세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의 수요. 두 번째,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 세 번째, 대체 가능성. 자, 이제 생각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소, 여러분들이 하는 일의 수요. 이것은 사실 크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니즈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세 번째, 대체 가능성. 이것은 두 번째 요소에 신경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겁니다. 전 이 두 번째 파트를 오랫동안 생각해봤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정답이라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중 두 번째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을 잘하기만 하면 됩니다. 더 이상 어떤 경쟁 상대도 없을 때까지 잘해보세요. 경쟁 상대가 오직 여러분들 자신밖에 없을 때까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마스터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돈을 버는 세 가지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전략을 M1, M2, M3라고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에서 절대 알려주지 않는 것들입니다. 학교에서는 돈을 버는 방법을 절대로 알려주지 않죠. 투자하는 법과 저금하는 법, 그리고 돈 세는 방법만 알려줄 뿐입니다. 첫 번째 전략,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시간을 돈과 교환하는 전략입니다. 인구의 96%가 사용하고 있으며 전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 방법으로 큰 돈을 벌어봤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전략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포화 상태라는 거죠. 시간과 돈을 교환하는 방식으로는 절대 연봉을 한 달 월급으로 바꿀 수 없을 겁니다. 두 번째 전략, 돈을 벌기 위해 투자하는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인류의 3%만 사용하고 있으며 아주 훌륭한 전략입니다. 지금은 첫 번째 전략의 사람들이 이 방법을 듣고 조금씩 도전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벌고 있는 돈을 이 부분에 조금씩 투자하고는 있지만 그들은 어떻게 투자하는 건지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로 그들의 돈을 던지고 있어요. 대부분 돈을 잃고 말죠. 만약 여러분들이 돈을 투자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아니면 정말 잘하는 사람을 찾아가세요. 세 번째 전략, 소득을 다양화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앞에 두 가지 전략은 잊어버리세요.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하는 전략은 세 번째 전략입니다. 이것은 100명 중에 1명만이 사용하고 있는 전략이에요. 인류의 1%만이 모든 돈의 96%를 가져갑니다. 저는 100만 달러가 넘는 돈을 매년 벌고 있어요. 처음에는 제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전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분석하기 시작했고 알고 보니 그것은 세 번째 전략이었습니다. 저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똑똑해야만 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전략의 사람들은 수입원을 다양화함으로써 그들의 시간을 2배, 3배로 불립니다. 자, 그럼 어떻게 수입원을 다양화해야 할까요? 몇몇 사람들은 여러가지 직업들을 가지려 할 겁니다. 하지만 이 전략은 다양한 직업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의 직업에서 소득원을 다양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세팅할 수 있어요. 과거에는 이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매우 중요합니다. 집중해주세요. 엘빈 토플러는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21세기의 문맹은 더 이상 읽고 쓰는 것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다. 21세기의 문맹은 학습하지 못하는 사람, 기존에 배운 것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재학습을 하지 못하는 사람일 것이다. 이제 우리는 기존에 배웠던 것을 버리고 새로운 규칙을 학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세상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몸집은 작아지고 있으며 모두 인터넷 안으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은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수익원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어요. 저희 회사도 같은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적으로 돈을 벌어다주는 비즈니스 코치들을 육성하고 있어요. 인터넷으로 말이죠. 인터넷으로 수입원을 다양화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1년 연봉 한 달에 벌 수 있습니다. 통신기술의 발달로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돈을 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온라인 셀러가 나타나고 있으며 유튜버, 블로거, 전자책 판매, 제휴 마케팅 등등 큰 자본을 들이지 않아도 나만의 작은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많아졌어요. 저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디지털 노마드를 제 인생의 방향으로 설정하고 이를 목표로 열심히 노를 젓고 있습니다.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이제는 노트북만 있으면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이 구축되었어요. 현 시국에 재택근무가 가능한 이유도 바로 인터넷 기술의 발달 때문이죠. 제가 느끼는 이 온라인 사업의 장점은 사람을 만날 필요도 없으며 언어만 익숙하다면 전 세계적으로도 비즈니스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도 유튜브와 아마존 사업으로 수입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즉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수입원을 확장할 수 있다는 뜻이죠. 제가 얼마 전에 제 또래의 사람들과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께서 이 디지털 트랜지션이라는 개념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시 한번 엘빈 토플러의 말을 인용하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21세기의 문명은 새로운 것을 학습하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기존의 것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였습니다. 그게 바로 그들의 인생이 어려워지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만큼의 결과물을 창출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질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기업가로서 그리고 어느 정도 부를 이룬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업을 시작한 지 5년 안에 1억 단위의 매출을 만들지 못했다면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10년 뒤에도 10억 단위의 매출을 내고 있지 못하다면 어떤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게 바로 제가 부를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80대 20의 법칙을 항상 생각해봐야 합니다. 20%의 활동이 결과의 80%를 결정짓고 20%의 손님이 전체 수입의 80%를 가져다주며 20%의 손님이 걱정거리의 80%를 가져다 줄 겁니다. 온라인에서는 많은 멘토들이 이런 말을 하죠. 10배 더 노력하세요. 미친듯이 열심히 하세요. 이것이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의 접근 방식일 뿐이죠. 하지만 저는 그것을 샷건 방식의 접근법이라고 말합니다. 이 방식의 치명적인 문제는 에너지와 노력을 아무 곳에나 소비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분명히 하나는 적중하게 되겠죠. 하지만 에너지가 많이 들 겁니다. 적중하기 전에 포기하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의 접근 방식은 스나이퍼 접근법입니다. 기다리고 보고 있다가 쏩니다. 원샷 원킬이죠.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고의 결과를 뽑아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것은 단순함에 관한 것들이에요. 제가 아는 부자들은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산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열심이라는 단어의 정의는 일반인들과는 조금 달라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열심히는 오직 바쁘게 살고 바쁘게 일하는 것으로 보여요. 부자를 만드는 단어는 정신없이 바쁘게 사는 게 아닙니다. 부자를 만드는 단어는 레버리지입니다. 모든 부자는 레버리지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레버리지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들의 시간, 다른 사람들의 돈, 자원, 지능을 의미합니다. 이것들이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줄 거예요. 그들에게는 조언가가 있으며 기술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무언가를 레버리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레버리지하는 방법을 필수로 배우셔야 할 거예요. 그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전 20대에 억대 연봉을 만들고 싶었어요. 한 번도 휴가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1억 원의 수입을 달성했습니다. 저의 그 다음 목표는 100만 장자가 되는 것이었고 수입을 10배로 불려야 했습니다. 계산대로라면 지금보다 10배의 시간을 더 투자했어야 했지만 전 더 이상 10배의 시간을 투자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하루 종일 일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저에겐 오직 24시간 뿐이었고 이것을 늘릴 수는 없었어요.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10배의 노력이 아닌 10배의 레버리지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장에서 10배 이상의 임팩트를 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10배 이상의 고객들에게 접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10배 이상의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까? 10배 이상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이게 바로 돈을 더 벌 수 있게 해주는 생각들이었습니다. 1억대에서 10억대로 크기 위해서 저는 10배의 인원을 고용했습니다. 1억대에서 100억대로 넘어가기 위해 가장 먼저 집중했던 것은 마인드의 변화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10억대 사업가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은 100억대 사업가의 마인드와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100억대 사업가들을 만나고 인터뷰했어요. 확실히 그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10억대에서 100억대로 넘어가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해야 할까요? 아니요, 전 더 열심히 일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10배 더 생각했습니다. 10배 더 크게 생각했고 10배 더 전략을 구상했고 10배 더 배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지금 1000억대의 사업가가 되고 싶고 1000억대의 사업가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경영할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낸 다음에는 그것을 내면화할 것이고 발전시키고 습관화할 겁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들을 현재의 위치로 오게 만든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으로 데려가지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인드를 변화시켜야 할 것이고 행동이 따라줘야 할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일이에요. 여기서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문에 들어가기 위한 아주 최소한의 기본 소양이라는 거죠.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스마트하게 일할지 이것은 기본 소양이 받쳐준 다음에 생각할 부분이라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은 편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그들의 인생이 어려워지는 이유입니다. 부자들은 어려운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그들이 인생을 편하게 살 수 있는 이유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은 기본 소양을 갖추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제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였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꼭 배워야만 하는 3가지의 교육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학술적인 교육입니다. 읽기와 쓰기, 계산법 같은 것들 말이죠. 두 번째는 전문 분야입니다. 의사나 변호사, 비서 등등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2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항해사였습니다.
유조선의 3등 항해사였죠. 다른 하나는 파일럿이었습니다. 제 친구들은 대부분 항공사 파일럿이 되었지만 저는 더 이상 비행기를 타고 싶진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금융교육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데요. 어릴 때 제가 깨달았던 건 제가 만약에 이걸 이해한다면 잘 나가는 제 친구들 모두 앞서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 친구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제가 만약에 스탠다드 오일에 취직하면 한 달에 한 번 급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파일럿이 되었다고 해도 한 달에 한 번 급여를 받게 될 겁니다. 하지만 제 부자 아빠는 제가 금융을 이해하기만 한다면 일하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얘기는 일하지 않고도 24시간 돈을 버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금융교육의 시작은 이 손익계산서와 배차대조표로 시작합니다. 이건 부유해지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겁니다. 모두 현금 흐름을 배우기 위함인데요. 이걸 이해하기만 한다면 부자 아빠는 저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것들은 수입, 비용, 자산, 부채입니다. 이 자산이라는 것에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립니다. 사람들은 집을 자산으로 착각하죠. 문제가 그겁니다. 그들은 차를 자산이라고 또 부르죠. 회계상 용어와 실제 회계와의 차이점에서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제 부자 아빠가 알려주신 대로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산은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지갑에 돈을 넣어주는 것이고 부채는 여러분들의 지갑에서 돈을 빼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직장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 그들이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모두 부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하는 것을 절대로 멈출 수가 없어요. 평생에 말이죠. 또 다른 실수는 사람들이 그들의 집을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은 큰 집을 살려고 합니다. 큰 집에 살면 기분이 좋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작 갖게 되는 것은 빚입니다. 그리고 이 빚은 죽음을 상징하죠. 저는 지금 대출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BMW나 렉서스 같은 고급 승용차를 삽니다. 저는 이런 현금 흐름을 금융설사라고 부릅니다. 24시간 돈이 줄줄 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종종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이나 자영업하는 사람들을 보면 월급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4가지 중요한 자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산은 사업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나 애플의 스티브 잡스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제가 판매하는 기술을 배웠던 이유고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공부했던 이유입니다. 두 번째 자산은 부동산입니다. 1989년 제 와이프는 한 가지 임대사업을 시작했고 지금은 14가지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산은 주식입니다. 뮤추얼 펀드나 투자 신탁 같은 것들 말이죠. 근데 저는 이런 것들에 투자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 자산은 상품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금을 가지고 있는데요. 중국에는 금광을 가지고 있고 남미에는 은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동광산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석유 회사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금이나 은을 실물로 갖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걸 보고 최고의 투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제가 말한 이런 자산들은 매년 매순간 제가 일을 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돈을 벌어다 줍니다. 제 지갑에 돈을 넣어주는 것들이죠. 의사와 같은 자영업의 가장 큰 문제는 일을 멈추면 수입도 함께 멈춘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일을 하지 않아도 24시간 수입을 만들어주는 것들이고 제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을 부채를 하는 데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산을 늘리는 데 쓰시겠습니까? 그는 말합니다. 돈을 버는 것이 가장 쉬운 일이라고 말이죠. 돈을 버는 거는 다른 목표와 달리 생각보다 쉬워요. 가장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가장 상대적으로 쉬운 문제가 돈 버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내가 얼마를 벌겠다, 1억을 벌겠다, 10억을 벌겠다는 그 기준치가 명확하기 때문에 기준치를 이룬지를 확실히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 목표 중에 나는 옳은 사람이 되겠다, 자유로운 사상가가 되겠다, 좋은 남편이 되겠다, 이거는 다른 사람 의견 들어봐야 되거든요. 와이프 말 들어봐야지 내가 좋은 남편인지 아닌지 알지. 어떤 사람 가끔 만나면 10억 벌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막하다고 표현하는데 사실 10억 벌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1억을 벌어야 되는 거고 1억을 벌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1,000만 원을 버는 거라고. 1,000만 원을 벌 수 있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간단한 일이에요. 근데 이 간단한 일을 구체적인 목표를 갖지 않고 성공하겠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 성공 자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잘 안 이루어져요. 돈 버는 거는 의외로 목표 중에서 가장 쉬운 목표이고, 나는 왜 돈이 없을까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게, 나는 왜 돈을 관리 못할까라고 바꿔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벌기는 버는데 이 돈을 관리하는 데서 문제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 아마 어떤 사람이 지금 나는 10억이 있다 하는 사람이 내가 100억을 가져도 내 삶의 가치가 또는 내 삶 자체가 틀려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100억을 가져도 또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혹은 1000억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10억이 있고 100억이 있으면 내 삶 자체가 확 바뀔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실제로 그 돈을 만질 수가 없어요. 줘도 아마 관리가 안 될 거예요. 그럼 그 돈을 관리하는 방법 중에 꼭 필요한 게 있다면 네, 필요한 게 있다면 인격체라고 생각하시면 인격, 돼요. 작은 돈은 어린아이고 큰 돈은 어른이고 이렇게 인격체로 생각하시고 그 돈 자체를 작은 애는 아끼고 큰 돈은 옳은 데로 보내주고 이걸 내 밖에서 내보낼 때도 좋은 데로 내보내고 꼭 보내야 될 일은 꼭 보내고 그렇게 해서 돈을 인격체로 생각하시면 굉장히 쉬워요. 근데 보통 거꾸로 하죠. 작은 돈은 함부로 쓰고 큰 돈은 아끼고 이렇게 하는데 거꾸로 하시면 내가 부자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내가 돈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침 먹고 오면 점심 먹는 사이에 10억이 생겼다 없어졌다 이러니까 그게 돈이 얼마인지 실제로는 모르죠. 대표님이 생각할 때 돈이란 어떤 거예요? 돈이란 저한테는 이제 이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초기에는 이게 생존의 문제였고 지금은 명확하게 그 인생 자체를 돈을 버는데 다 쓰고 싶지는 않아요. 사업가들이 대부분 실수하는 게 뭐냐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생길수록 돈에 몰입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돈을 쫓아다닌다고요. 그래서 자기 인생 자체가 없어져요. 굉장히 바쁜 사업가들 많죠. 근데 그거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거든요. 돈을 쫓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생각보다 여러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돈을 바라보면 자유와 재산을 함께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돈을 다 누구나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벌 수 있는 사람과 벌 수 없는 사람을 구분짓는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돈은 다 벌 수 있는데 모으는 것 때문에 주머니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사업가들 중에도 보면 돈을 막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관리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버는 재주하고 그거를 관리하는 재주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관리하는 재주를 조금만 알려줄 수 있나요? 관리하는 재주는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표현될 수 있는데 인색한 거하고 절제하는 거를 구분하는 거라고 해야 될까? 아까 제가 인격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걸 인격으로 바라보면 돈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돈이 나갈 때도 좋은 곳으로 보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려는 성향을 가져요. 그래서 좋은 데로 보낸다는 얘기는 좋은 일에 쓰고 좋은 환경에다 쓰고 좋은 데다 투자하고 그렇게 하면 다시 돌아옵니다. 김승호 회장은 매출 2조 원대 스노우폭스라는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가입니다. 돈에 대한 개념과 속성을 재정립하게 해주신 분인데요. 이 영상에서 10억을 버는 방법은 쉽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추상적인 목표와는 달리 돈이라는 것은 정확한 수치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가야 할 것은 목표를 가능한 구체적으로, 가능하면 수치로 잡아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돈을 모으는 방법입니다. 1억, 10억, 100억 이런 숫자들을 말하고 접하다 보면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벌고 있는 나와는 전혀 다른 세상의 허황된 꿈으로 들릴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무너진다고 생각하는데요. 나와는 다른 피터팬의 네버랜드 같은 이야기로 들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1000만원부터 모아본다면 어떨까요? 아니면 500만원부터 모아본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한 달에 100만원밖에 저축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돈을 모으는 이 속도가 너무 늦는다는 생각이 든다면 한 달에 100만원을 저축하는 게 아니라 200만원을 저축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까지 생각을 확장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사고할 수 있는 분들이야말로 정말로 성공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세상에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렇지 않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힘은 긍정의 힘보다 더 강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이죠. 팩트플리스라는 책을 보면 인간이 판단의 오류를 범하는 12가지의 조건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난 본능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항상 비난하면서 쾌감을 느끼고 단체로 마녀 사냥을 하며 기분을 위로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정치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곤 하지만 현재 문제를 찾고 이를 개선해야 하는 발전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경계해야 하는 치명적인 독과 같은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강의를 정리하자면, 첫 번째, 1억을 벌기 전에 1000만원부터 모을 것. 두 번째, 수치를 활용하여 목표를 설정할 것. 세 번째, 큰 돈을 관리하기 위해 부자의 그릇을 키울 것. 네 번째, 돈을 인격체로 대할 것.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어느 정도의 위치에 올라가면 자유와 재산을 동시에 추구할 것. 여러분들의 도전과 성공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가난하게 태어났든 부자로 태어났든 결국 책임지는 사람은 당신입니다.
첫 번째, 재무제표를 익히셔야 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가장 지옥 같았던 과목은 바로 회계였습니다. 거의 매일 잠들었었고 한 번은 교수님과 싸운 적이 있었어요. 제가 회계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회계를 가르치던 교수님은 정작 회계가 뭔지도 모르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건 정말 바보 같았어요.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 99%는 재무제표가 뭔지조차 모르고 있을 겁니다. 재무제표가 뭔지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처럼 아주 지루한 교수님을 만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회계는 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목입니다. 은행원들이 보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성적이나 대학 졸업장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재무제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재무제표를 갖고 있다면 그들은 많은 돈을 여러분들에게 빌려줄 것입니다. 돈을 내가 모아서 투자하는 게 빠를지 많은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게 빠를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다른 종류의 수입이 있다는 것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현금 흐름 4사분면인데요. 각자의 알파벳이 이제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아실 겁니다. 회사원, 자영업자, 사업가, 투자자입니다. 회사원들은 항상 말하죠. 그들은 돈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이죠. 안정적인 직업과 연금 혜택을 바란다고 말합니다. 자영업자들은 수수료를 통해서 돈을 법니다. 고객들이 찾아올 때마다 본인의 시간을 직접 사용하며 돈을 법니다. 사업가들은 500명 이상의 직원을 거느리면서 그들의 시간과 능력을 사용해서 돈을 벌고, 투자자들은 이런 사업가들에게 투자를 하며 돈을 법니다. 왼쪽은 가난한 아빠와 같은 쪽이고 오른쪽은 부자 아빠와 같은 쪽이죠. 학교에선 알려주지 않지만 이 둘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저는 선택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제 친구들처럼 파일럿으로 남느냐 아니면 사업가를 택하느냐. 하지만 전 사업가를 택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다른 쪽을 선택했다면 알래스카를 항해하는 어부가 되었거나 소형 비행기 운전사가 됐을 겁니다. 하지만 그 반대편에서는 항공사를 소유하거나 항공사에 투자를 했을 수도 있겠죠. 이 둘의 차이점은 마인드셋과 스킬의 차이입니다. 이 둘은 서로 넘나들 수 없어요. 서로 극명하게 다른 차원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수입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자산을 위해서 일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신세대들은 높은 연봉을 받는 직장을 원합니다. 그들은 월세를 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길 원하고 큰 집과 좋은 차를 갖고 싶어 하죠. 하지만 그게 바로 99%의 미국인들이 파산하는 이유이며 그들의 사고방식은 아주 잘못되어 있습니다. 수입 파트에 집중하지 말고 자산 파트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저는 더 이상 수입 파트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산을 모으는 데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 때문에 아주 바쁩니다. 그들은 매달 청구서를 내고 부채를 사기에 바쁩니다. 제가 지금 경제적으로 자유를 갖고 있는 이유는 자산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현금 흐름 말이죠. 지금부터라도 자산 파트에 집중해보세요. 돈을 잃기도 해보고 되찾기도 해봤지만 절대로 이 자산 영역을 벗어난 적은 없었습니다. 전 지금도 이 영역을 향상시키고 있고 매일 이 파트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합니다. 네 번째, 저축만 한다면 계속 가난해질 것입니다. 세 종류의 돈이 있습니다. 금과 은, 그리고 화폐입니다. 나라마다 각자의 돈이 있어요. 달러, 유로, 위안, 엔. 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가짜입니다. 이 가짜 돈을 위해서 사람들은 일을 합니다. 이것은 마치 가짜 음식을 먹는 것과 같아요. 음식을 먹긴 먹었는데 배가 부르지 않아요. 가짜니까요. 하지만 금이나 은 같은 것들은 실물입니다. 이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금은 인류가 모두 멸망해도 존재하지만 가짜 돈은 모두 사라질 겁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미친 듯이 찍어내는 이유는 은행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저축하지 마시고 실물 자산을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많은 교육을 받고 자랍니다. 그리고 이미 모든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을 미치게 만듭니다. 모두가 이렇게 말해요. 신세대들은 똑똑하다. 그들은 교육도 많이 받고 스마트폰도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가장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학교가 아닌 소셜미디어에서 지식을 배웠고 무언가를 시도하는 데 있어서 겁이 아주 많습니다. 위험을 이미 감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답은 알고 있지만 아무것도 할 줄을 모릅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유는 이미 실패가 어떤 감정을 전해줄지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소극적인 행동들은 젊은 세대를 작은 통 속에 가둬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만 정말로 위험한지 위험하지 않은지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계속해서 안정적으로만 행동한다면 바보가 되고 말 거예요.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행위,
이것은 똑똑해지는 것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위험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6번째, 세금은 당신을 부유하게 만들어줍니다. 회사원들은 40%의 세금을 냅니다. 100만원을 벌면 40만원을 세금으로 내죠. 자영업자들은 60%의 세금을 냅니다. 학교에서는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가르치지만 세금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직 소득에만 집중하기 때문이죠. 사업가들은 20%의 세금을 냅니다. 100만원을 벌면 20만원을 내는 꼴이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 사이드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전 항상 이쪽에 서 있을 거예요. 이건 꽤나 힘든 일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재밌을 것 같거든요. 오른쪽 삽입면에 있는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마찬가지예요. 맥도날드 CEO 레이 크록은 텍사스 대학에서 MBA 프로그램을 교육했었는데 하루는 학생들한테 맥도날드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모든 학생들은 무시하냐는 듯이 소리쳤습니다. 당연히 햄버거를 팔고 있죠. 하지만 레이 크록은 아니라고 했어요. 맥도날드가 하는 사업은 햄버거 사업이 아니라 부동산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맥도날드는 좋은 입지의 부동산을 구매해서 그것을 빌려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사업을 가지셔야 하며 제가 따르는 사업 공식은 맥도날드입니다. 저는 교육회사를 갖고 있으며 거기서 번 돈으로 수익형 부동산을 매입합니다. 이렇게 저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아요. 마지막 7번째, 학교에서는 돈에 대해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현금 흐름표를 보세요. 은행이 당신에게서 보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현금 흐름이 얼마나 안정적이냐. 여러분들의 성적표나 학교 졸업장은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많은 미국의 정치가들이 파산했습니다. 그 이유는 학교에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절대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저의 부자 아빠가 제게 알려줬던 것들을 절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정치 리더들이 파산하는 이유고 그들이 가난한 이유입니다. 그들은 월급을 받고 정부가 그들을 보살펴주길 기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를 싫어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세금을 환급받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을 가르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좀 더 열심히 일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보살펴주길 바라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이 만들어가야 합니다. 가난하게 태어났든 부자로 태어났든 결국 책임지는 사람은 당신입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택할지 가난한 삶을 유지할지는 각자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저는 조금 고통스럽더라도 지금까지 했던 것들과 다른 것들을 시도하고 또 낯선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풍요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미국 중상위층의 이야기입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4가지 요소가 여러분들을 회사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줄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백만장자, 즉 10억이라는 돈은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을 충분히 보호해줄 수 없을 겁니다. 추가적인 현금 흐름이 없다면 이 돈은 금방 사라지게 될 거예요. 정확히 한 달에 400만원씩 25년이면 모두 사라지는 돈이죠.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응급상황, 차 사고, 수술, 이혼 등등 각종 소송에 휩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무엇을 만들어야 할까요? 패시브 인컴, 바로 자동화 수익입니다. 자동화 수익을 위한 첫 번째 단계, 타겟을 설정하라. 여러분들이 현재 목표로 하고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그리고 그 금액을 달성하기 위한 계산법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의 문제는 이 타겟을 설정하지 않고 계산도 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목표 금액이 10억이라면 매달 400만원씩 25년을 모아야 하며 매달 800만원씩 12년을 모아야 합니다. 매달 1200만원씩 모은다면 6년이면 달성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계산을 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타겟을 설정하게 될 겁니다. 시계나 차, 화려한 휴가 같은 것이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유여야 합니다. 67%의 부자들을 설문조사했을 때 그들은 차나 보트, 여행을 위해서 돈을 벌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위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매일 돈 걱정에 둘러싸이지 않는 것을 목표로 했다는 거죠. 돈 때문에 아이들 양육을 걱정하는 것, 돈 때문에 결혼 생활이 힘들어지게 되는 것, 이런 종이 쪼가리 한 장 때문에 불안해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look at the target daily. 타겟을 제대로 설정하고 이 타겟을 매일매일 주시하십시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의 타겟은 무엇입니까? 얼마만큼의 현금 흐름을 만들고 싶으신가요? 그 목표 금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얼마를 벌어야 하나요? 한 달에는 얼마를 벌어야 합니까? 그러면 하루 동안에는 얼마가 돼야 할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시급은 얼마여야 합니까? 두 번째, 수입의 40%를 보관하라. 40%.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40%의 게임을 시작해야만 할 겁니다. 수입의 40%를 어딘가에 보관하는 게임이죠. 저는 저축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잠시 어딘가에 돈을 보관한다고 생각하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한 달에 1000만원을 벌고 있다면 400만원은 국세청에서 가져갈 것이고 다른 400만원은 통장에 보관해야 할 것이며 나머지 200만원으로 생활해야 할 겁니다. 한 달에 2000만원의 수입이 있다면 800만원을 국세청에 내고 다른 800만원은 통장에 보관하며 나머지 400만원으로 생활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좋은 차가 필요한 시기가 아니에요. 전 35살에 은행에 10억이 있는 백만장자였지만 아무도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전 여전히 허름한 신발을 신고 있었고 가능한 한 오랫동안 셔츠를 입었으며 멋진 차도 없었습니다. 이런 시기를 너무 오래 가져갈 필요는 없어요. Cash is not king. Cash is shit. 누군가는 현금이 최고라고 말하지만 돈은 쓰지 않으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 통장에 너무 오랫동안 보관하지 마세요. 세 번째, 보관해놓은 돈을 모두 투자하고 빈털터리가 되어라. The golden goose is up.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오직 알을 낳을 때만 가치가 있습니다. 알을 낳을 수 없다면 치킨 요리를 해먹는 게 더 나을 거예요. 돈은 계속해서 새끼를 낳아야만 합니다. 보관함에 있는 돈을 투자해야만 합니다. 언제까지 투자를 해야 할까요? The passive money. 네 번째, 자동화 수익이 월 소득과 같아질 때까지 계속해서 투자하세요. 하지만 아무렇게나 투자하지는 마세요. 투자하고 싶은 곳이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워렌 버핏이 이렇게 말했죠. 첫 번째, 돈을 잃지 말라. 두 번째도 돈을 잃지 말라. 세 번째도 돈을 잃지 말라. 확실한 투자처가 생기기 전까지는 아무데도 투자하지 말고 은행에 보관해두세요. His monthly income exceeds his salary. 여기 있는 제드라는 친구는 자동화 수익이 월급을 초과하였습니다. 저게 바로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이에요. 멋진 차를 장만하고 멋진 보트를 사는 것이 여러분들을 동기부여하고 있다면 이 게임을 망쳐버리게 될 겁니다. 정말 끔찍한 게임이 되어버릴 거예요. 앞으로는 두 가지만 생각하세요.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돈, 그리고 자동화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I'm already rich. 영원히 이 회사를 다닐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저를 더욱 부자로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하지만 전 이미 부자입니다. 그러실 필요 없어요. 지금 회사에서 일하면서 우선 첫 번째로 파이프라인을 완성시키세요. 그렇게 하나씩 파이프라인을 늘려나가는 겁니다. 이 라인들이 모이고 모여서 큰 동맥을 형성하게 될 겁니다. 월급을 초과하는 큰 동맥 말이죠. When do you get off the treadmill? Whenever you want to. 이렇게 패시브 인컴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시고 원할 때 언제든지 그만두시면 됩니다. 이 게임을 종료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그만두세요. 여러분들은 언제 가장 행복하신가요? 딱 잘라서 언제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매우 다양한 순간에 우리는 행복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유로울 때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운동하고 싶을 때 운동하며 먹고 싶을 때 먹는 거,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휴가를 떠나고 싶을 때 떠나고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는 자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행복과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랜트 카더는 이 자유를 위해서 꼭 거쳐야 하는 4가지 단계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타겟 설정하기. 두 번째, 수익의 40%를 보관하기. 세 번째, 보관한 돈을 전부 투자하고 현금 거지가 될 것. 네 번째, 패시브 인컴이 월 소득과 같아질 때까지 투자할 것. 그랜트 카더는 이 4개 중에서도 타겟을 가장 강조하고 있습니다. 목표 설정 말이죠. 누구나 부자가 되기를 꿈꾸는데 벌다 보면 되겠지 하는 생각이 더 큰 게 사실입니다. 얼마나 벌지 어떻게 알겠어 하면서 말이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산을 꼭 해봐야 된다고 합니다. 저의 계산법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 1000만원 수익을 목표로 잡았다면 300만원은 월급에서 이미 만들어졌으니까 나머지 700만원은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월 1000만원이라는 돈은 하루에 30만원 정도를 매일 벌어야만 달성 가능한 목표인데요. 만약에 현재 나의 월급이 300만원이라면 하루에 10만원은 이미 달성이 된 거죠. 이제는 어떻게 하면 부족한 20만원을 채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 됩니다. 더 오랫동안 일을 해야 할지, 아니면 시급을 더 올릴 방법을 찾아야 할지, 아니면 다른 파이프라인을 늘려야 할지, 어떤 방법으로든 방향이 나오게 될 겁니다. 하루 단위로 쪼개다 보면 훨씬 더 와닿게 될 거예요. 현재 나의 위치가 보이기 시작하고
목표까지 얼마나 남았는지가 확연하게 보이게 되겠죠. 이 영상에서 그랜트 카더는 사업소득이 아닌 자동화 소득이 월급과 비슷해졌을 때 언제든지 퇴사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저는 아직 멀었다라는 게 좀 씁쓸하긴 하네요. 퇴사가 마려운데 말이죠. 우리 구독자님들도 목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달성해야 할지, 또 어떤 파이프라인을 선택하는 것이 나에게 최선일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잘하는 것과 돈을 버는 것은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젊은 사업가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꼭 가져야 할 스킬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물건을 파는 기술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잘하는 것과 돈을 버는 것은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하는 무언가를 팔 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그들이 잘하는 것에서 최고가 아닙니다. 그들이 잘하는 것을 파는 것에 최고인 사람들이죠. 만약 제가 팔아야 할 물건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왜 여러분들은 저의 제품을 사야 할까요? 만약에 제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한다면 왜 나에게 돈을 빌려줘야 하는지, 왜 빌려줘도 되는지를 설득하면서 은행 직원에게 저의 가치를 팔아야만 할 것입니다. 만약에 나의 제품을 유통해줄 유통사들이 있다면 나에게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유통시켜줄 것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나를 팔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저에게 직원들이 있다면 왜 그들이 성과를 내야 하는지, 왜 저를 따르고 저의 미션을 따라야 할지 설득하면서 저의 가치를 팔아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무언가를 팔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스킬입니다. 제가 수많은 컨설팅을 하면서 대부분의 사업가에게 왜 제가 당신의 물건을 사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들은 좋은 물건이니까요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들이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초보 사업가들 뿐만 아니라 돈을 잘 버는 사업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해보세요. 그들은 명확하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팔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팔지 못한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의 직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팔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회사의 첫 번째 판매사원이어야 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애플의 첫 번째 판매사원입니다. 아이폰 설명회 기억하시나요? 아주 혁신적이었죠. 하지만 그건 단순한 제품 발표회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품 판매를 위한 프레젠테이션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세계 시장에 아이폰을 팔았습니다. 판매는 최우선 순위의 스킬입니다. 그 외에도 사업에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리더십, 합상력, 마케팅 등등 말이죠. 하지만 최우선 순위는 단연코 세일즈입니다. 제가 세일즈라는 단어를 말하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것들이 떠오르나요? 방문 판매, 중고차 딜러가 떠오르나요? 맞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죠. 어떻게든 물건을 팔아치우려는 말빨이 좋은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은 난 판매사원이 되기 싫어요. 아무것도 팔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합니다. 글쎄요, 판매는 수입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기업가가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아무것도 팔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파산하는 겁니다. 이건 제가 장담합니다. 팔고 싶지 않으세요? 그럼 파산입니다. 왜냐면 그것은 나는 수입을 원하지 않는다 와 동일한 말이기 때문이죠. 이건 제 믿음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저의 믿음을 사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괜찮은 것들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도덕적인 측면에서라도 팔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돕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8컵의 물을 마셔야 하고 또한 제가 물을 파는 사람이라면 저는 왜 여러분들이 하루에 8컵의 물을 마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줘야 할 겁니다. 처음에는 아마 시간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고 화장실을 자주 가야 해서 불편하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이런 거절들을 뛰어넘고서라도 여러분들을 설득할 겁니다. 수많은 이유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하루에 물 8컵을 꼭 마셔야 하며 제가 가장 깨끗한 물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필요성을 못 느낄 수도 있지만 그 필요성을 느끼도록 교육하는 것이 제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결국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은 세일즈를 통해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세일즈는 더러운 단어가 아닙니다. 세일즈는 저에게 가장 귀중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아주 훌륭한 전문 기술이에요. 현재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이 제 강연에 만족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만족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들을 수 있는 이유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티켓을 팔았기 때문이고, 그로 인해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일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누군가가 나에게 강제로 무언가를 팔려고 한다면 정말 그렇게 거부감이 들 수가 없습니다. 구독자님들도 대부분 경험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마스크 품절 대란 때를 생각해본다면 누군가가 나에게 마스크를 구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거부감이 들까요? 그리고 또한 제가 만약에 탈모로 고민이 아주 심한데 누군가가 정말 효과가 탁월한 탈모약을 제안해준다면 큰 거부감이 들까요? 저는 오히려 고마울 것 같아요. 거부감이 드는 사람보다는 고마움이 느껴지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